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오늘은 김포공항 복합도시 우마곡 좌계양대장의 신성장 동력 혹은 핵심 성장 동력은 UAM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사업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제 내피셜 아니고요. 관련 정부 공식 문서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KUAM, 한국형 UAM 기술 로드맵, KUAM 운용 개념서, 국토부의 보도 자료, 언론 보도 등을 다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복합개발의 핵심은 UAM이에요. UAM. UAM 복합환승센터를 짓기로 했으니까 서울 시내에 총 6개의 버티포트, UAM 이착륙장 그 6개를 설정을 했는데 김포공항, 상암, 여의도, 청량리, 삼성역, 잠실로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수서역. 이 가운데 김포공항의 위상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김포공항의 구축을 검토 중인 버티허브는 UAM용 터미널인 버티포트의 상위 개념으로 에어포트가 공항이잖아요. 버티포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버티컬의 약자일 거예요. 버티컬이 수직이란 뜻이잖아요. 수직 이착륙 항공기 공항이다. 이 뜻일 거예요. 지난해 9월 김포공항 복합개발 공청회에서 정부가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1블록은 UAM 복합 환승 허브입니다. 여기가 국내선 정사 앞이에요. 여기 현재 지상 주차장인데 공원도 있고 여기 제 육안으로 봤을 때 면적이 한 3만 평, 4만 평 정도 돼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화물청사 쪽인데 2, 3블록이죠. 항공업무단지 모빌리티 혁신산업 클러스터 UAM 기체 제작은 물론이고 배터리, AI나 자율주행, 각종 공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특화 산업지구입니다. 여기는 1차 김포공항 복합개발 지역은 이 두 곳 10만 7천 평인데 바로 옆에 붙어서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여기 면적이 9만 5천 평입니다. 여기도 나중에 개발될 거예요. 둘이 합치면 면적이 20만 평. 엄청난 규모죠. UAM 복합환승 허브는 총 6층짜리 건물인데 지하에는 3만석이든가 4만석이든가 주차장을 만들어요. 당연히 지하철역하고 다 연계하고 광역버스 정류장 다 만들어요. 5층하고 6층은 UAM 이착륙장으로 조성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국토부에서 낸 도시재생 뉴딜 사업 32곳 신규 선정, 쇠퇴지역 5.2조 원 투자. 이 보도자료예요. 김포공항 복합개발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이 됐죠. 김공 복합개발 사업비가 3조 원이거든요. 쇠퇴지역 5.2조 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3조 원이 김포공항 복합개발 사업비인 거예요.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간선 급행버스 SBRT죠. 부천대장, 인천계양, 김포공항 구간, 도심 항공교통 이착륙장 등 연계된 미래형 교통허브 시설과 함께 항공 관련 업무, 교육시설, 모빌리티 혁신산업시설을 조성하고 UAM 이착륙장은 기체충전, 정비 주기장 역할을 하면서 UAM 상용화의 기반 조성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4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2.9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공항 복합개발의 주 목적은 UAM 상용화의 기반 조성과 항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 김포공항에 UAM, SBRT 등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해서 혁신사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
마고,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 대장, 계양. 이 초록색 라인은 SBRT예요. 김포공항 복합도시가 직접 연결하는 지하철은 없어요. 근데 SBRT로 다 연결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그렇게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 관련해서 그렇게 SBRT를 강조하는 거고, 제가 저번에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분석하는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국토부는 이 지역에서 SBRT를 성공시킴으로써 뭔가 이제 본때를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주목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이게 정부 공식 문서에 나오는 건데요. 국내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스마트시티 계획 연계와 관련하여 UAM 교통체계의 적용 등 스마트시티 기술의 고도화 및 관련 신규 기술 확보 추진,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과 거버넌스 구축 등 UAM 특화형 스마트시티 적용 검토 중. 3기 신도시 가운데 버티포트하고 붙어 있다시피 한 곳은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밖에 없어요. 반경 3km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나마 가까운 게 창릉 신도시인데 상암에도 버티포트 만들어지거든요. 문화 비축 기지에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서 직선거리로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 비축 기지하고 창릉 신도시가 직접 연결되는 그런 교통망이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한번 갈아타고 가야 될 거야 아마. UAM 특화형 스마트시티 적용 검토 중. 이 말은요, 제가 봤을 때는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한 언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KUAM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하더라고요. 25년부터 이제 처음 상용화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30년, 그 다음에 35년이 이제 만개하는 대중화, 그러니까 UAM을 웬만한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게 이제 정부 목표인데, 요 말이 나와요. UAM 특화형 인프라와 솔루션 등 스마트 시티 기술 연계를 통해 교통, 환경, 에너지, 안전, 교육, 생활, SOC 등 도시 전체를 융합하는 UAM 특화형 스마트 시티 플랫폼 구축. UAM 특화형 스마트 시티 플랫폼 구축. 이것도 물론 이제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도시에 이걸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미 건물도 다 들어차 있고 도로망도 옛날 교통체계에 맞춰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3기 신도시와 같이 그냥 논밭에 새로 짓는 신도시가 이 UAM 특화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계양 테크노밸리하고 대장 신도시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그 사전 청약 때 지난해 7월이죠. LH공사가 만든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걸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 계양 테크노밸리는 UAM, SBRT,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같은 걸 말하겠죠. 요걸 통해서 친환경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 김포공항에 UAM 복합 환승 허브가 만들어지고 계양 테크노밸리나 대장 신도시는 SBRT를 통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는 김포공항 복합 환승 허브로부터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라든지 전기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타고 개인이 쉽게 갈 수도 있죠. 딱딱 아구가 맞아요. 제가 김포공항 복합도시의 핵심 성장 동력이 UAM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시장 규모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컨설팅 기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2035년에서 40년쯤 74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4,740억 달러. 국내 지편 컨설팅이라는 곳에서는 2040년까지 한 731조 원, 6,09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2017년 세계 무역 규모를 보면 자동차가 3조 2천억 달러, 반도체가 2조 1천억 달러, 항공이 8,800억 달러, 조선이 2,200억 달러예요. UAM 기체가 2040년쯤 완전 상용화 시 한 7만 5천 대, 50년경에는 약 10만 대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2040년에 국내에 13조 원 규모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기체 제작에서 한 1.2조 원, 인프라에서 2조 원, 서비스에서 한 9조 8천억 원. 그럴 경우에 일자리 16만 개가 생기고 생산 유발이 23조, 부가가치 유발이 11조 원 예상된다. UAM 사업이 관련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크게 나누면 이제 제작, 인프라, 서비스 이 세 개로 나뉘거든요. 제작은 이제 기체 제작, 인프라는 버티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이건 다 미리 예약해서 타고 내리고 또 연계 교통수단과 같이 한 몸으로 일관되게 움직여야 돼요. 이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제작은 설계, 개발자, 제작사, 항공 소재, 배터리, 통신, 부품 제작사, 인프라, 건축 설계, 버티포트 설계해야 되니까 건설 시공사, 버티포트는 다 복합시설이죠. 임대 운영 사업자 있어야 되고, 전력 공급자, 서비스는 운송 사업자, MRO, 정비 사업, 기체 정비, 금융보험 당연히 있어야죠. 교육 훈련, 운항 지원 서비스, 통신 등. 와. UAM은 기체에 필요한 소재, 배터리, 모터, 전자제어 칩과 운항 서비스에 필요한 빅데이터, AI까지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됐다. 우리는 소재, 부품, 장비 등 제조 분야, SOC 등 건축, 건설 분야, 5G, AI 등 ICT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성장 노력 경주 중. 새로운 교통혁신 대표 아이템인 UAM은 교통혁신 효과와 함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실현 발전을 위한 국가 역량 결집 필요, 기체 인증, 관제, 공업, 인프라 등 국가의 제도 마련이 필수적으로 25년 상용화를 위해 지금 국토부 목표가 2025년부터 상업 운행에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드맵 마련 및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하다. 이 엄청난 UAM 사업에 있어서 가장 입지가 좋고 그리고 이 관련 분야가 많잖아요. 이 관련 분야를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넓은 부지가 필요해요. 입지도 좋고 넓은 땅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유일한 곳이 김포공항이에요. 그리고 바로 붙어서 계양 테크노밸리 대장 신도시. 아직 논밭이죠? 요거 땅 파서 신도시 조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포공항 일대는 UAM 사업을 하기 위한 제반 조건이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에요. UAM 사업이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그렇죠. 블록체인, 하고도 관련돼요. AI, UAM은 처음에는 조종사가 탑승하지만 나중에는 자율운행이거든요. 당연히 AI와 관련되지. 센싱, 그렇지. 기상, 버드 스트라이크 등 외부 환경을 탐지하고 회피하게. 클라우드 컴퓨터, 무선 충전, 이착륙 자동화, IoT 당연하지. 기체 내 고장, 자동 검지, 송출, 비행 중 앞뒤 기체간 상황 정보 공유 등. UAM 관련해서 분야가 크게 나누면 5개가 있고 중점 기술이 38개가 있던데 이 가운데 한 60 내지 70%는 국내에서 작업자족이 가능하대요. 나머지 분야는 전량 수입하거나 라이센스 얻어서 면허 생산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UAM은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동력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을 발전해야 돼. 모터로 구동하니까 모터 기술을 발전시켜야 돼. 가벼워야 할 거 아니에요.
공중을 나니까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재질이 강해야 돼. 그러니까 소재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이 목표이기 때문에 AI,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발달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기술도 당연히 발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UAM 운항과 관련한 각종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 UAM이. 앞에도 말했죠. 버티포트 효율적으로 건설해야 되니까 인프라 관련, 건설, 운영 관련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안 걸치는 데가 없어요. UAM 사업이. 정부에서 KUAM 그 성장 단계를 3단계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초기 2025년, 성장기 2030년 이후, 성숙기는 2035년 이후예요. 속도도 처음에는 150km 시속, 나중에는 300km. 항속거리도 처음에는 100km, 나중에는 300km. 요게 아마 항속거리가 600km 정도는 돼야 제주도까지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항속거리가 1000km는 돼야 중국이나 일본까지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정도 기술은 안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개발된 기체 가운데 해외 어디 거더라? 미국 거든가 독일 거든가, 그게 최대 300km까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속거리가 300km더라고요. 처음에는 조종사 탑승하는데 나중에는 원격 조종으로 갔다가 맨 나중에는 자율비행. 노선 2개에 버티포트 4개에다가 나중에는 뭐 203개, 52개소. 기체 가격. 처음에는 15억 원. 비싸죠? 나중에는 7억 5천만 원. 기술 발달하니까 생산성 증가로 당연히 기체 가격이 싸지겠죠. 중요한 게 운임 아니겠습니까? 운임. 처음에 2025년 처음에 상업 운항 시작하면 킬로미터당 3,000원 예상하더라고요. 현재 택시가 킬로미터당 881원이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배 반이야, 택시 요금에. 근데 나중에 성숙기로 가면 1.5배로. 이 정도만 돼도 타고 다닐만 할 것 같으네. 2025년 상용화 초기 1일 29명, 승객이 29명으로 예상하더라고. 근데 시장이 성숙되는 35년경에는 하루 15만 명까지 이용할 것이다. 2025년 상용화 초기 연간 발생하는 운항 수입은 약 8억 원인데, 대중화되는 2035년쯤에는 1조 9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야, 이대로 될까? 2035년이면 앞으로 이제 13년 남았는데, 야, 이 정도만 되면 정말 엄청날 것 같은데. 김포공항은 국내선 항공기 갖고 미어 터지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해서 그렇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때쯤 가면 설마 코로나 끝나 있겠죠. 이 국내선 항공 외에 한중일 대만 연계라는 셔틀 항공 노선 외에 이 UAM까지 정말 김포공항은 미어 터지겠네요. 요건 이제 현재 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이 거의 다 된 기체들의 성능이더라고요. 이제 해외 거, 이게 조이 에비에이션, 요거 그냥 미국일 거예요, 아마. 에어버스? 이거 유럽이겠네. 릴리엄, 이건 독일일 거예요. 벨, 이것도 미국 회사지. 현대, 항속거리가 좀, 항속거리가 좀 짧구나, 현대 건. 전 세계 주요 UAM 업체 동향. 한화하고 현대가 한국 업체가 나와 있네요. 중국이 의외로 많이 발전했어요. 이항이라는 회사가 꽤나 유명하더라고요. UAM 사업이 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SK텔레콤, 현대차, 롯데, 한화시스템, 카카오 모빌리티가 굉장히 열심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장 굉장히 관심 가지고 실제 투자도 막대하게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 같아요.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 미래 주력 사업은 미래에는 자동차가 50%, UAM이 30%, 로보틱스가 20%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 공개적으로 했더라고요. 미국의 UAM 회사 슈퍼넷이라는 회사까지 아예 만들었어요. KT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건설, 대한항공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방산업체가 많잖아요.
미국 오버에어와 UAM 기체 공동 개발 중이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들어가 있어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왜 이 UAM 사업에 진출을 했냐면요. 이 UAM은요, 버티포트로 가야 타고 내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UAM은 다 예약해요. 근데 요즘 다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을 하는 거고요. 버티포트에 딱 내렸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착륙 시간에 맞춰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환승 차량 정보 확인.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잠실에 내렸어. 근데 최종 목적지는 송파구 가락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합시다. 잠실에서 내렸잖아요. 아니면 수서에서 내렸겠지. 이 UAM은 공중을 날기 때문에 지상 차량처럼 뭐 교통체증으로 시간이 지체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갑자기 기상이 악화된다거나 뭐 새떼가 날아왔다거나 이런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그래서 정시 운항이 가능해요. 2시 반에 잠실 버티포트에 UAM이 착륙한다 하면 예고돼 있으면 그 시간에 정확히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카카오 택시 같은 걸 미리 예약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 택시가 딱 와서 거기에 딱 대기하고 있다 바로 타서 가락 농산물 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UAM 사업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UAM을 그냥 에어택시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UAM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아주 중요해요. 왜? 서울시내 상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항로를 통해서만 날아다닐 수 있고 정해진 곳에서만 이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사실 그렇죠. 한국은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상공은 이 각종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제약이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특히 더 중요한 거예요. UAM은. 이 대한경제 이건 뭐 들어본 적이 없는 언론 매체이긴 한데 2월 7일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현대차가 GBC 105층을 포기하고 50층짜리 3개동 빌딩을 짓고 상층부에 UAM 이착륙장을 만들 계획이다. 정몽구 회장이 감정가의 3배를 주고 10조 5,500억에 한 잔당을 샀죠. 거기에 105층짜리 현대기아차 그룹의 글로벌 거점 센터를 만들겠다 했어요. 지금 사실상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의 실권은 정의선 부회장이 쥐고 있는데 이 양반은 생각이 다르잖아요. 105층짜리 포기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이미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언론 보도는 정의선 부회장이 105층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105층 지으려면 공사비가 한 3조 8천억 내지 한 4조 원 정도가 들어요. 근데 50층짜리 3개면 1조 5천억 많이 들어야 2조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조 원을 아껴서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보통 이제까지 나온 언론 보도였어요. 이 대한경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UAM 이착륙장을 짓기 위해서 105층을 포기하고 50층짜리 3개 빌딩을 짓기로 했다. 제가 이제 UAM의 기술적 측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105층 꼭대기에 UAM 이착륙장을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50층짜리 3개면 이착륙장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이용하는 승객들도 오르고 내리기 좀 편하잖아. 50층짜리 3개면. 이거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다만 이 대한경제는 언론 매체가 워낙 알려지지 않은 매체라서 이 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잠실 종합운동장을 재생사업하는 거죠. 대조한다고도 볼 수 있고 요걸 이제 서울시가 마이스 단지로 바꾸려고 해요. 고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나 컨소시엄이 지난해 12월에 선정이 됐어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화그룹도 마이스 단지에서 UAM 사업을 벌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맞죠, 아구가? 한화는 이미 UAM 기체 제작 이런 데 직접 뛰어든 회사라고요. 마침 잠실 마이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면 당연히 여기서 UAM 사업을 벌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 버티포트 6곳을 다 표시를 했어요. 김포공항이 막강한 건 아시겠죠? 버티포트?
입지로서 아니지. 김포공항은 버티포트가 아니라 그 상위 개념인 버티허브죠. 다른 버티포트 가운데 가장 막강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역 부근이야. 잠실로 봐야 되죠. 삼성역 부근에 GBC가 있잖아요. 이건 현대 기아차 그룹 거고, 잠실 종은 이거 마이스 산업단지로 바꾸는 거. 요거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한화야. 설마 이 GBC하고 잠실 마이스 이 두 군데 동시에 버티포트가 만들어질 수는 없겠고, 나중에 이제 둘 가운데 한 곳으로 결정되겠지만, 김포공항을 제외한 서울 시내 5개 버티포트 가운데 가장 막강한 건 이 삼성역 부분이 되겠죠. 여기 영동대로 그 지하 통합 개발도 있고, 잠실 일대에 벌어지는 사업 규모가 18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돼요. 엄청난 규모예요. 물론 이건 정몽구 회장이 한전 땅을 감정가 3배 10조 5,500억 원에 사는 바람에 사업비가 폭증한 탓도 있지만 그거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잠실 일대에서 벌어지는 사업비 규모가 한 15조 원, 16조 원 정도는 돼요. 김포공항은 서울 시내의 서쪽 끄트머리라고요. 이 삼성역, 이 잠실 일대는요. 완전히 동쪽 끄트머리는 아니더라도 동쪽 혹은 동남쪽이 좀 치우친 곳이에요. 서울 시내의 양쪽 끄트머리에서 이 뭔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게 삼성역 부근 버티포트, 이게 수서역입니다. 수서역 버티포트인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강남 도심이에요. 죄다 상업지역이라고. 지금까지 강남 3구의 중심은 여기에요. 테헤란로. 근데 저는 미래 강남의 중심은 이 삼성역에서 잠실 사이, 여기 롯데타워 있잖아요. 여기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 방금 봤잖아요. 이 일대에서 엄청나게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이 삼성역 부근 혹은 잠실 마이스에 생길 이 버티포트가 아주 막강한 곳이라고. 지금 재건축 그 물건을 보면 반포하고 압구정이 전국 최고가죠. 잠실의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올림픽 회밀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보다 압구정하고 잠실 재건축 물건이 훨씬 더 비싸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저 같으면 이 잠실 쪽 재건축 물건에 투자하겠어요. 강남의 미래는 이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여의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의도 재방한 면적이 87만 평이에요. 마곡지구가 111만 평이죠? 그거보다 작아요. 여의도의 이 7,000세대 주택단지, 국회의사당, 여의도공원이 빼고 나면 업무단지가 한 40만 평쯤 될 거야. 이런 오피스 빌딩 이런 거 말고 대형 금융업체 본사들 자리하고 있는 곳 있죠? 그 면적이 아마 15만 평, 많아야 20만 평 넘지 않을 거예요. 마곡은 업무단지가 37만 평이고 순수 기업용 부지는 25만 평이에요. 순수 기업용 부지 측면에서 보면 여의도가 마곡보다 작다니까요. 서울 3대 도심 가운데 여의도의 문제점이 덩치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덩치가. 박원순 시장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영등포 준공업지역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 있죠. 그 가운데 한 100만 평 정도를 도심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영등포 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가 논밭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공장만 쭉 깔려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이미 상당히 주거지역화가 돼가지고 어디는 아파트 서 있고 어디는 자동차 공업사 이런 거 서 있고 어디는 옛날 공장 아직도 남아 있고 막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 된 상태예요. 여기를 도심으로 설정했고 이걸 제대로 개발하려면 사실은 통합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 수만 개의 사유재산권으로 쪼개져 있는데 도심 권역이라고 딱 구역을 설정해놓고 어떻게 서울시가 통합 개발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영등포 도심으로 설정된 이 중공업 지역의 땅들이 개별 필지별로 팔려나가요, 그냥.
업자들에게.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좀 큰 땅은 지식산업센터 들어서고, 어떤 땅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바뀌고, 어떤 땅은 오피스텔 들어서고, 어떤 땅은 아파트 들어서고, 그렇게 된다고요. 체계적으로 개발되기가 힘들어요. 이게 여의도 영등포 도심의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게 용산 국제 업무지구 예정지잖아요. 요게 2008년 미국발 금융위로 무산된 뒤 아직도 시작 기미가 안 보여요. 2006년 당시에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비용이 33조 원 예상됐거든요. 지금은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한 40조 원 될 거야, 이거. 너무 덩치가 크니까 민간 업체 컨소시엄 구성해서라도 감히 달려들지를 못해, 이걸. 용산 입지는 너무나 좋은데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한번 꼬꾸라진 다음에 다시 재기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의도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이 용산과 연계해서 개발해야 여의도 위력이 발휘되는데 용산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네. 이번 부동산 폭등기에 용산 개발 들어갔어야 돼요. 2018년이냐? 2019년이구나.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 통합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통개발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여의도 막 2일 때 집값이 갑자기 들썩거리니까 김현미 그때 국토부 장관이 막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포기한 건 아니고 철회한 건 아니었어요. 보류했다고 보류를 해버렸죠. 근데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사망했죠. 그때 용산 개발 들어갔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때 들어갔어야 됐다고. 근데 그때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하다가 지금까지 용산 개발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도 안 보여요. 입지는 너무나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정없이 늘어지면요. 용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위력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대로 그 피해는 여의도가 입게 돼요. 여의도는 덩치가 작기 때문에 용산과 통합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개발해야 되는데 용산이 못 일어나면 여의도도 그대로 타격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여의도 영등포 도심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세밀하게 들어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칼럼이 드론 택시 날아다니면 집값 어떻게 될까? 이게 한국 경제에 실린 어떤 칼럼인데요. 아무튼 앞에 내용은 드론 택시 날아다니게 되면 교통혁명이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은퇴하신 분들이 강남에서 비싼 종합부동산세를 내며 살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여의도에서 수서역까지 5분이 걸린다면 가평, 양평 등지에서 강남까지도 10분이면 날아갈 테니까요. 교통 문제가 해결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간지역이나 도서지역이 최고의 주택지로 부상하지 않을까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도심 내 대규모 아파트 수요는 직주 근접을 위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고 집값이 오를 이유도 덜어질 것입니다. 교통 때문에 도심으로 몰리던 상황이 UAM 하나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국내도 미국의 교외 단독주택 단지 형태로 변화하지 않을까 점쳐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칼럼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칼럼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UAM은요. 정해진 코스로만 날아다닐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방금 앞에서 칼럼처럼 되려면요. UAM이 아무데나 마구 날아다닐 수 있어야 돼요. 가평, 양평 거기도 막 날아다닐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칼럼 내용이 맞아요. 근데 정해진 코스로만 날아다녀야 하고 이 착륙장, 버티포트도 서울 시내 안에 총 6개, 여기는 인천공항이겠지. 수도권 다 타져봐야 몇 개나 될까요? 설마 10개 넘을까? 수요가 있는 곳에 버티포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평, 양평 이런 데는 버티포트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가평, 양평에 사는 사람은 버티포트가 있는 곳까지 택시 타고 가든 자기 승용차 끌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뭘 타고 가야 된다고요. 거기까지 가는 이동 시간이 따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티포트가 있는 지역이 오히려 더 사람이 몰리면서 더 번화하게 되겠죠. 그 칼럼은 이걸 전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교통수단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카페는 물론이고요. 언론이라는 데서도 그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KTX 막 처음에 개통되고 그러니까 부산이나 광주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부산, 광주의 집값이 서울과 비슷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KTX 개통되고 난 다음에 서울로 더 집중돼 버렸다고. GTX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GTX에 대해서 사람들 기대 갖고 있지만 옛날보다 한풀 확 꺾였잖아요. GTX 라인 따라 한때 지난해 엄청나게 집값 오르니까. 서울 시내 강남 3구를 제외한 다른 서울 지역보다 경기도나 인천에 GTX역 생기는 곳이 훨씬 더 발전할 것이다. GTX 지나기만 하면 그 지역은 다 천지개벽된다. 그게 작년까지 유행했잖아요. 작년 말 이후로 그 환상 깨졌잖아요. 지금 GTX 라인부터 집값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거품 거치고 있잖아요. 방금 앞에서 제가 소개한 칼럼은 똑같은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교통수단은 KTX든 GTX든 UAM이든 순간이동 장치가 아니에요. 순간이동 장치라면 방금 앞에서 말한 칼럼의 내용이 맞아요. 가평, 양평, 강원도 산골 거기 가서 사람 살아도 돼요. 근데 UAM은 순간이동 장치가 아니잖아요. 어떤 그 교통수단 같은 게 나오면 신교통수단이 나오면 그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아무튼 간에 오늘 동영상의 결론은 UAM은 신교통혁명 수단이자 특히 중요한 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다. 이 UAM 산업에 있어서 핵심 거점은 김포공항 및 그 주변 일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SK 그린테크노 캠퍼스가 부천 대장신도시에 입주하기로 했잖아요. 혹시 그래서 저는 개인 생각에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UAM 관련 대규모 연구시설이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김포공항 복합개발 그 지역 안에도 업무단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김포공항이 서울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강서가 서울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 결국 김포공항과 강서가 동북아 비즈니스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